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최근에 그 투자은행 TD 카우엔이 오라클을 최선호주로 꼽았다는 소식,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파트너십을 더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AI 시대에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라클이 최근 보여주는 행보가 워낙 흥미로워서요. 네,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오라클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뭐니 해도 AI 혁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생성형 AI 같은 기술들 보면 이게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이게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라클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TD 카우엔이 오라클을 최선호주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AI 시대의 이 거대한 파도를 오라클이 제대로 탈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한 건가요? TD 카우엔의 애널리스트 데릭 우드라는 사람이 분석한 걸 보면요. 2030년까지 오라클 연간 매출이 무려 2천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8천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0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천억 달러 매출에 EPS 20달러요. 와, 이건 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 아닌가요? 훨씬 높죠. 아주 공격적인 전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9%, 그리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8%에 달할 거라는 계산이거든요. 와, 연평균 거의 30% 가까이 성장한다는 거네요. 엄청난데요? 네,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의 중심에는 그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오픈 AI와의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오픈 AI와의 계약이 그 정도 파급력이 있군요. 사실 뭐 챗 GPT만 봐도 그 뒤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이라는 기업 하나를 넘어서 이 기업을 둘러싼 더 넓은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런 걸 분석할 때 패스트 분석 같은 걸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패스트 분석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부터 보면 요즘 뭐 미국이랑 중국 기술 경쟁이 워낙 뜨겁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AI 인프라를 좀 키우려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흥미로운 건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잖아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진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미 정부의 자국 AI 인프라 강화 정책 흐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 정부 지원 가능성까지요? 그 정도면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적 법적 흐름이 바로 데이터 주권, 데이터 서버러니티 강화입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데이터를 다른 나라로 함부로 못 나가게 하고 자국 영토 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유럽 GDPR도 그렇고 점점 그런 규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요구에 발맞춘 전략이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추진하는 주권 클라우드입니다. 일본 데이터를 일본 안에 두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제공을 넘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권 클라우드. 이게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경제적 에코노믹 측면은 어떤가요? 이건 뭐 앞서 얘기한 AI 투자 열풍이랑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UBS 같은 곳에서는 전 세계 AI 관련 지출이 2026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6천조 원이 넘는 돈인데. 와. 네, 이 막대한 자금이 결국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기업들,
특히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성장에 직접적인 연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OCI가 시정 점유율 자체는 아직 낮지만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성능을 내세우면서 이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겠네요. 사회적 소셜인 측면도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AI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AI 기반 서비스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이미지 생성까지 AI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이런 사회적 수용성의 증가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를 돌리는 백엔드 인프라, 즉 클라우드 수요를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테크놀로지컬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흔히 GPU라고 부르는 AI 반도체의 발전이 정말 눈부시죠. 이게 고성능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 발전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 칩들은 동시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과제입니다. 전력 소모랑 발열 문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큰 골칫거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더 빠른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냉각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서서 이런 운영 효율성, 지속 가능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성능만큼이나 전력 효율, 냉각 기술이 중요해진다. 알겠습니다. 법적 측면은 아까 데이터 주권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데이터 현지화 요구가 커지는 거랑 관련해서 오라클의 알로이 플랫폼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알로히 플랫폼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오라클이 자사의 클라우드 기술들을 잘 만든 레고 블록처럼 제공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요? 네, 그러면 각 나라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이 오라클 기술 블록들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법이나 규제 환경, 또 시장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딱 맞게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립해서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핵심 기술은 제공하되 실제 서비스 운영과 현지화는 파트너사가 맡아서 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클라우드 PF 타입 A라는 자기들 브랜드를 달고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이게 바로 알로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주권이나 까다로운 보안 규정들을 다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오라클의 최신 AI 기술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똑똑한 전략인데요. 각국의 규제 장벽을 넘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네, 상당히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건 아까 기술적 측면에서 나온 전력 소모 문제랑 바로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얻을 정도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 보니 이게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렇죠. 특히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필요한 전력량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죠? 그게 바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처음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ESG 경영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AI 발전의 이면에 이런 환경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패스틀 분석을 통해 오라클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 환경,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오라클의 기회와 위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좁혀서 오라클이 직접 경쟁하는 클라우드 산업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른바 빅3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였죠.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견고했던 구도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쟁 환경을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Five Forces 분석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죠. 첫 번째 요인은 역시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강도겠죠. AWS, 애저, 구글과의 경쟁은 뭐 여전히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치열합니다. 이들 빅3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라클은 정면 승부를 피하는 모습이에요. 정면 승부를 피한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즉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되듯이 예를 들면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할 때 필요한 초고대역폭 네트워킹, RDMA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 계층 없이 하드웨어 성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베어메탈 서버 같은 것들. 이런 OCI만의 기술적 강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아, 범용 클라우드 시장 전체를 놓고 싸우기보다는 AI라는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우는 게 비용 효율성입니다. 경쟁사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게 오라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이 필수적인 AI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여기서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점차 영역을 넓혀가려는 계산인 거죠. 그렇군요. 후발주자로서 영리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인데 이 클라우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은 오라클 같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짓고 운영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도 필요하거든요. 신생 기업이 이 모든 걸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세 번째 요인,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기술이 필요할 텐데 이 공급자들이 힘이 센 편인가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공급자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아, 역시 엔비디아군요. AI 학습용 GPU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칩 없이는 사실상 고성능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고 이건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GPU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 자료에서도 오라클의 엔비디아 서버 기반 사업 초기 총이익률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왔었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사업 이익률이 70%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GPU 확보 경쟁도 치열하고 또 비싼 가격 때문에 초기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오라클의 수익성에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추거나 혹은 비용 구조를 어떻게 최적화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공급자로서 엔비디아의 힘이 막강하다는 점 확실히 리스크 요인이네요. 그럼 네 번째,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힘은 센 편인가요? 이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AI나 xAI, 메타, 구글 같은 소수의 거대 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의 큰손 고객으로 부상했어요. 이들이 워낙 대규모로 인프라를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 소수의 큰 고객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구매자 파워가 세지는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거대 AI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성능 좋은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의 성공에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AI 모델 돌릴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오라클이나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오픈AI라는 엄청난 고객을 확보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xAI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로 고객을 다변화하면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구매자 힘이 세지긴 했지만 워낙 인프라 자체가 중요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거죠. 마지막 5번째 요인은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위한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가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이나 확장성, 최신 기술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클라우드가 훨씬 효율적인 선택지죠. 가까운 미래에 클라우드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터의 5가지 요인 분석을 통해 보니까 오라클이 처한 경쟁 환경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AI라는 틈새를 공략하고 있고 진입 장벽은 높고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공급자의 힘은 부담이지만 구매자들과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고 대체제 위협은 낮은 상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의 초점을 오라클이라는 기업 내부로 더 깊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외부 환경과 산업 구조를 봤으니 이제 오라클 자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거죠. 스워트 분석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워트 분석을 통해 오라클의 현재 상태와 전략 방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겠죠. 우선 오라클의 강점, 스트렝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성능 OCI 인프라일 것 같습니다. 핵심 강점이죠. 경쟁사 대비 뛰어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OCI 기술력, 이게 오라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강점은 오픈 AI,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게 될 소프트뱅크 같은 아주 강력한 파트너들과의 유대 관계입니다. 아, 파트너십도 중요한 강점이군요. 그럼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대, 심지어는 거대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서도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는 오라클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라클의 그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의 리더십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빼놓을 뻔했네요. 맞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수십 년간 전 세계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거의 지배해 왔잖아요. 그렇죠. 오라클 DB 모르는 IT 담당자는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바로 이 엄청난 고객 기반이 오라클에게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OCI 사업 성장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오라클 DB를 잘 쓰고 있던 수많은 기업 고객들이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OCI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아, 이미 익숙한 기술이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술적인 익숙함도 있고 기존 오라클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잠금 효과 혹은 전환 요인으로 작용해서 OCI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 방대한 DB 고객 기반이 OCI 성장에 아주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OCI 기술력,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전통적인 DB 리더십. 이게 오라클의 핵심 강점이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재무적인 부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OC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면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향후 금리 인상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재무적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데 빚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급자 교섭력 이야기할 때 나왔던 AI 클라우드 사업의 낮은 초기 수익성 문제입니다. GPU 비용 등이 높아서 마진이 박하다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오라클의 전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점이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클라우드 시장 전체 점유율로만 보면 여전히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라는 점. 이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높은 부채,
낮은 초기 수익성, 낮은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오라클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군요. 그럼 세 번째, 기회, opportunity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뭐 명확히 보이는데요. 네, 가장 큰 기회는 역시 뭐니 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 그 자체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오라클 OCI에 대한 시효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패스텔 분석에서 나왔던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는 흐름, 이것도 오라클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서 각국의 규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주권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오라클에게는 기회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회는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확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범용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자기들 회사 내부에 쌓여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각 회사 특화된 AI를 만들려는 수요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이걸 AI 모델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라클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원래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보안 이런 쪽의 강자였잖아요. 이 역량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잘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AI 시장 성장, 주권 클라우드 수요,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확대. 오라클 앞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놓여 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강점과 기회를 봤을 때 오라클의 약점이나 앞으로 나올 위협 요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뭘까요?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클라우드 시장의 치열한 경쟁 그 자체죠. AWS, 애저, 구글 같은 기존 강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오라클이 AI 특화 전략으로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이들도 AI 성능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을 더 치열하게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라클의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죠. 경쟁사들의 반격이 가장 큰 위협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약점에서도 언급됐지만 GPU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공급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오라클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죠. 공급망 문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네요. 마지막으로 그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자체에 내재된 운영 리스크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보니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적절한 부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각국 정부의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치열한 경쟁, 공급망 리스크, 초대형 프로젝트 운영 리스크, 위험 요인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라클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수업 분석까지 해보니 오라클의 현재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강점과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의 파트너십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제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이 파트너십은 여러 층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시너지부터 보면요. 오라클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특히 AI에 최적화된 OCI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오라클의 핵심 역량이죠. 여기에 소프트뱅크는 일본 내에서 정말 강력한 영업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업자로서 통신 인프라 운용 노하우도 풍부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죠. 이 둘이 딱 결합하는 겁니다. 오라클의 기술력과 소프트뱅크의 현지 역량이 만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오라클의 알로이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PF 타입 A라는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본 시장에 특화된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2020년 4월에는 동일본, 10월에는 서일본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어요. 아, 클라우드 PF 타입 A가 바로 그 결과물이군요. 이게 바로 주권 클라우드의 실현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주권, 보안 교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오라클의 최첨단 AI 기술은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일본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기술적 시너지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무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네, 재무적 협력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이건 뭐 오라클 혼자서 혹은 소프트뱅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뿐만 아니라 중동의 큰 손이죠.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인 MGX 같은 여러 주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여러 기업과 투자자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하는 거군요. 그렇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동시에 초대형 투자를 현실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뱅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TD카우에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2030년까지 오라클에게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천억 달러 투자해서 연 600억 달러 매출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네요. 네, AI 인프라 시장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재무적 협력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지정학적 그리고 전략적인 포지셔닝 측면에서도 이 파트너십은 의미가 큽니다. 일본 시장에서 주권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지원하고 싶을 겁니다.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의 협력은 바로 이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 지정학적인 구도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로 유사한 주권 클라우드 모델을 확장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선례, 즉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본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확장 전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은 기술과 비즈니스, 재무를 넘어서 지정학적 맥락에서도 오라클에게 아주 독특하고 유리한 전략적 자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오라클만의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파트너십이네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의 협력, 앞으로 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라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종합해보면 TD카원의 최선어주 선정이나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 강화 같은 최근의 움직임들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오라클이 단순히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항로를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지는 해다, 레거시 기업의 한계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오라클이었는데 이제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프라 공급자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재무적인 부담 관리겠죠. OCI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또 AI 클라우드 사업의 낮은 초기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라서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과제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아마 곧 있을 오라클의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회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혁명 자체가 이제 막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라클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한 것처럼 OCA라는 강력한 기술 엔진, 그리고 오픈AI나 소프트뱅크 같은 든든한 파트너들, 여기에 주권 클라우드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시장 전략까지 갖추고 있으니 어쩌면 정말로 기존의 강자들이 지배하던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이런 변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AI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기업이라는 분류나 정의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레거시 기업의 재정의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오라클의 사례는 어쩌면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 관리 역량이나 기업 고객들과의 깊은 신뢰 관계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자산들이 AI라는 이 새로운 파도를 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산이 미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과거의 자산이 미래의 무기가 된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눴던 AI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에너지 소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이슈죠. 앞으로의 기술 경쟁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칩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누리려면 결국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환경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방향의 기술 혁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그리고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AI 성장을 위한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